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인문360의 제1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장동석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포럼을 주관하는 인문360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콘텐츠를 온라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예술, 여행, 심리, 책까지 다양한 읽을거리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포럼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럼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인문360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1회 인간과 문화 포럼 코로나 이후 인간과 문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제 인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이번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간과 문화 포럼의 시작으로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작게는 우리의 의식주를 바꾸었고 크게는 노동과 환경, 교육과 문화, 경제와 정치의 모습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를 깊게 바라보고 무너져만 가는 우리의 삶과 이웃, 사회, 관계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연사분을 만나 뵙고 같이 고민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 2부에 걸쳐서 연사분들의 담론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회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인문360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오늘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연사분들이 답을 해주실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선 1부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코로나 이후 일상과 문화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이광석 교수님께서 바이러스 재난사회, 일상과 문화의 위기 넘어 공통감각의 확장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북클럽 오리진의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 작가님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이소영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비대면 문화와 관계의 변화, 코로나 우울과 고독을 주제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뇌연구소 대표 장동선 박사님께서 뇌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 강연을 진행해 주시고요. 곧바로 비대면 문화 속 인간성과 진정성 찾기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님과 말마음연구소 소장이신 김윤나 작가님께서 함께 토론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곧 일부 코로나 이후 일상과 문화 행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광석 교수님께서 바이러스 재난사회, 일상과 문화의 위기 넘어 공통감각의 확장법을 주제로 첫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광석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이광석이고요. 저는 오늘 그 공통감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적 존재죠. 자기의 실존, 그 개인으로서의 실존도 갖고 있지만 관계로서 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나를 확인하는 과정, 관계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진행된 코로나 사태, 특히 지금 더 이제 또 한 번에 어려움이 또 한 번 몰려오고 있는데요. 확진자들이 늘면서 이 상황을 견디는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찾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감각이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제 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결국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살면서 공동의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감각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저는 기본적인 삶의 미천이자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라고 보는데, 그것마저 이제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런 지점에서 좀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공통감각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의 감각, 공동의 사회 감각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이따가 그와 관련된 이제 슬라이드 잠깐 설명이 어려운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실제 어떤 부분에서 감각의 위기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짧으나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공통감각과 관련해서 위험의 요인들과 관련해서 한국에 지금 올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특징적인 사회 국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안전사회인데요. 당연히 국민보건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고, 재난사회 혹은 재앙사회 혹은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그런 변수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죠. 그래서 안전사회의 희구, 안전사회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뭐 내년쯤 우리 사회에 언제쯤 이제 백신의 보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안전사회의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인류의 이제 과학기술명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결국은 생태 위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생겨났고, 기존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뭐 사스나 메르스나,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구제역이나 그런 그 조류독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물들의 죽음들이 옆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크게 우리의 의식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옆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지구 생태 위기라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 안에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전사회에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백신을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내년쯤이면 뭐 내후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면 아마도 우리는 마치 이제 미세먼지가 없을 때 청정한 하늘을 보며 맑은 고기를 마실 때 미세먼지를 잊는 것처럼 또다시 코로나19가 예전에 그랬어, 재난의 한 번에 그냥 해프닝이었어 하고 그냥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전사회라는 슬로건 자체가 좀 더 장기적인,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들이 앞으로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재난 상황들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코로나19 당장의 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안전사회가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전사회와 관련해서 가장 큰 게 이제 K방역인데요. K방역사회 혹은 방역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지금 올해 가장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조급증이 있는 거죠. 그 한국 사회가 워낙 방역에 성공을 잘 해왔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고 정부나 뭐 국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합심해서 제대로 이제 방역과 관련해서 그 예방이나 그 확진을 막기 위한 노력에 같이 전 국민이 애를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방역사회라는 슬로건이 걸리면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로부터 우리가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슬로건으로 얘기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물리적 거리두기죠. 몸과 몸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하나의 방식이 될 텐데 사실은 바이러스 위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가 기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숙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는 낯선 타인에 대한 어떤 거리감으로서 많이 우리가 점점 그것들이 진화하고 경직된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단언컨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확진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까지 우리들이 가졌던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방역을 위해서 보다 많은 플랫폼 배달이나 이런 노동들을 바삐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권리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팽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약자로부터 시작되고 약자가 제일 먼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사실은 일종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적인 방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약자들의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같이 가져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방역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나 타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상당히 돌봄이나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 재난 재앙 시대의 사회적 장치 혹은 뭐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와해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이 법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봄과 관련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본다면 많은 부분 방역사회의 강조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회에서 방역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많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 점에서 타자와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현실에서는 타자와 약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마지막 우리 사회에서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측면이 이제 비대면 사회라는 건데요.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으로 많이 방어들을 하고 있죠. 한축으로는 기술을 매개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 간의 접촉을 멀리하게 만드는 방식을 유도하고 있고, 재난자본주의적인 또 특색이기도 한데 나오미 클라인이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기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재난 시대에도 뭔가 이제 성장의 동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소위 이제 그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고,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 등등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소비 시장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뭐 방역 사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택배를 받아보고 새벽 배송을 받는 이런 형식의 논리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원격 소통 혹은 화상회의, 웨비나 등등의 굉장히 이제 피로감들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기술에 대한 감각, 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아서 이 코로나 국면은 오히려 그것에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속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노년층의 키오스크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정보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기술의 안착이라는 방식들이 사회에서 수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요. 첨단 기술들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강약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들 포함해서 빅데이터 기술,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 봤던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사회의 그런 슬로건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기술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어떤 효율성을 주고 감염으로부터 청정하고 무균의 어떤 사회성들을 우리가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원격 소통에 의한 피로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이런 몸과 몸을 맞대고 하는 그런 대화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의 공통 감각,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그 공동의 감각들에서 많이 희생들이 따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 격차,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 통제, 그리고 요즘에 가짜 뉴스,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또 생산되고, 각종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넷플릭스 등등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요. 알고리즘이라는 통제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확진 관련된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동선 추적이나 이런 데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 기술들이 쓰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편리성을 가져오지만 기술 예속이라는 한 사회의 그런 것들을 가속화하고 좀 더 기술에 대해서 성찰적이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안전, 방역, 그다음에 비대면 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필히 보장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국민보건과 관련해서 보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잃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 잃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더 잃는 것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장점들을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해서의 부분들과 잃는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잃는 것들을 좀 더 회복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통감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커먼센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본인만의 판단이 아니고 관계성 속을 통해서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타자와 멀리 있다라는, 격리되어 있고 이격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더더욱 저는 이제 공통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논리를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냥 아렌트 정도만 얘기할 수 해도
우리가 공통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타인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본인이 사회적 존재임을 실감하고 정치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감각이 이제 공통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공통감각을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한다는 그런 감각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세 가지 우리 사회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문제들, 안전사회와 관련해서는 생태감각이 필요하다. 아까 장기적인 문명사적인 어떤 우리가 기획들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지구위기, 생태위기라는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바이러스의 출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제2, 제3의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의 출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흐름의 논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 그린 뉴딜 들어보셨죠? 그린 뉴딜. 아까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디지털을 통해서 경제 성장하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저탄소 전환을 하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의 그런 온실가스 효과들을 감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린 뉴딜이 한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제대로 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상당히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비즈니스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경제 성장에 모든 것을 가치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 양자를 잘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태적인 비전과 관련된 부분,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그 딜레마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점에서 이제 그린 뉴딜 등등의 새로운 장기적인 생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백신 이후에 우리가 망각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생태 감각들을 공동의 생태 감각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방역 사회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낯선 사람, 타자에 대한 어떤 이격, 낯섦, 이전보다 소수자나 타자에 대한 그런 고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감각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그 자체의 안전망의 논리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민이 된 약자나 타자들 스스로가 어떤 결사체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혹은 약자들만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새로운 관계들, 민주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관계들, 생존의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 자체가 지켜보고 지원하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플랫폼 협동조합,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안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를 들면 노동자 스스로의 몫을 찾는 방식,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들을 찾는 방식, 그런 게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것이 커먼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약자들 스스로 자기의 사회적 안전망들을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지금은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기의 위태로운 시기에 스스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살 길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연대 감각, 그런 그 연대의 흐름들에 이 사회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표하는 그런 감각들의 개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 감각입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기술 감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술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첨단 기술에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로 매개된 민주적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기술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 간의 관계의 민주성이나 평등성이나 이런 것에 위배된다면 그 기술은
수정이 되고 조정이 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을 소외시키고 기술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플랫폼 같은 경우 다치게 하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그 쓰임과 방향들을, 관계성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술을 끌어가는 것이 저는 기술 감각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년층의 정보 소외라는 현상 자체도 사실은 그런 기술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발생한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기술 감각에 대한 정서적 개발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기술 정책이나 발전이나 기술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자세들을 바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지금 말씀드리는 생태 감각, 그 다음에 연대 감각, 기술 감각, 적어도 뭐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 재난 사회 문제들이 내년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기나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감각이 적어도 세 가지 감각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지금처럼 K-방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성공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그 값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곧바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광석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좀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병근 작가님이 토론해 주시고 이소영 교수님께서 다음에 토론해 주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라는 내용으로 두 분 작가님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병근 작가님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근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도 다른 겸산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큰 주제를 전체적인 그림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해주셨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처방 크게 그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지는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백신 이후가 목표점으로 설정이 돼서는 안 되며 그 전후에 더 큰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된다. 그 큰 맥락이라는 것은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 이게 일과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런 경고가 있어 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로 공통의 감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공통의 감각이 그동안에 훼손되어 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는 하나의 증상이고 징후이고 이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우리가 이미 오래 있어 왔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코로나 백신에 그치지 않고 공통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의 감각이 어떻게 해서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통의 감각이라는 게 한나 아렌트도 감각이란 말 이전에 이게 훼손되는 것으로서 우리 간의 접촉이 사라지고 개인 간의 거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감각의 토대가 되는 물질성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물질성을 이른바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뭐랄까요, 대체가 되었다 할까요? 오늘 발표하신 중에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기술에 의해서 매개된 어떤 감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기술에 의존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는 지금의 기술, 이른바 산업 기술, 더 나아가자면 금융 자본을 배후로 한 산업 자본에 의한 기술 발전이 너무 과부하가 된 상태가 아닌가. 부하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힘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게 어느 단계에서부터인가는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자리까지도 넘보는 이미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물로서 지금의 어떤 바이러스에 우리가 접촉이 되는 문제라든지 그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맥상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좀 뭐랄까요, 근원적인 성격, 휴머니티를 잠식해 온 그런 기술의 근원적인 성격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소셜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 뭐 그게 사실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플랫폼을 주축으로 해서 소셜 미디어 형태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중추신경계로 자리를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통의 감각에서 아까 우리가 훼손이 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가 대체를 해오거나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재규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고 또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조금 우리가 각성하자, 뭔가 어떤 감각을 회복하자 이런 말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것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탈환이란 말이 제가 오늘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재탈환, 반환이라기보다 재탈환이 좋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좀 이야기가 구체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발표하신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시민사회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움직임들, 여러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것도 앞으로도 활발히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이라든가 내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자리 자체를 조금씩 이제는 우리가 확보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지금 시민사회는 상당히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괴축해서 약화되고 위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차원에서 파편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연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반면에 국가는 어쨌든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단한 어떤 자원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공기관이나 어떤 공적인 지자체를 포함해서 그런 단체와 기관이 말인데요. 그게 차지하고 있는 게 비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실 저도 진흥원에 일을 해봤었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잘 간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엄청난 세금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주고 그 예산에 의해서 많은 작업들이나 사업들이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게 우리의 공통의 감각을 활성화하고 키우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그냥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것의 수혜자로서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참여할 건지의 각도에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건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복지를 이제 앞으로는 예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공공 부분에 참여하는 기회로서 내지는 책무를 통해서 학습하는 어떤 통로로서 좀 공공 봉사제라 그럴까요? 기본 봉사제라 그럴까요? 기본 소득을 그런 거와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개인들이 뭐 예를 들어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테네이가 폴리스에서 작은 규모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첨제나 순번제로 공부를 담당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교육 수준도 높고 웬만큼 공적인 일들도 맡겨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 바쁘다고들 하죠. 근데 중요한 예산들은 따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데 대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참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주는 어떤 공통 감각을 일깨우거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프란시스 쿠아라는 사람이 아이덴티티라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파편화로 아주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 사람이 공공 복무제를 예를 듭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군대 복무 이야기를 하긴 한데 요즘도 군사적인 일 자체가 그렇게 뭐 총 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공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는 걸로 보거나 하면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구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복지 예산을 그냥 타다 먹는 차원이 아니라 보면 그 프로그램들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의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지방의 지역의 일들이나 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준다면은 그것도 이제 소득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렇게 공통의 감각을 실질적으로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게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토론의 어떤 소재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소영 교수님 토론 내용을 듣고 이광석 교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이소영 교수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시대 기술 문제와 생태 그 정치를 연구해 오신 이광석 선생님 발표를 듣고 논의거리를 고민해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법 철학을 전공했고 법을 통한 과거 청산이나 이제 한국 발전주의 시기의 불황인 단속 등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이제 토론 제안을 받고서는 고사했었는데요. 보건역학이나 뭐 질병사회학 연구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처럼 코로나 전국의 정치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비평해본 경험도 없는데 이 코로나 이후의 삶과 사회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무엇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적인 어떤 세태 분석이 꼭 아니어도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예상 못한 역병의 시기를 함께 관통해 가면서 가졌던 단상들을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광석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재난에 직면한 우리 사회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셨습니다.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민 방역과 보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안전사회, 그리고 안전사회의 목표 지향, 그리고 그 이른바 K방역과 결합된 사회 통제 모델로서의 방역사회 면모, 그리고 첨단 산업기술 및 자본의 이해에 따른 무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다루셨습니다. 백신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면 당장의 감염병 공포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자연에 대한 수탈 구조나 개발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없는 이상 유사 재난 상황은 생태 위기 속에서 그 병의 얼굴을 바꾸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 방역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나와 타인 사이 교집합적 관계의 정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진단에도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의식과 괴를 같이 하면서 저는 코로나 재난에서 공동의 감각에 나타난 문제적인 징후 중의 하나로서 분노 혹은 공분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후기 근대의 이른바 위험사회가 체계와 자본의 어떤 구조적인 패인들을 건드리지 않은 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혹은 지명된 악인이나 악의 축에 대해서 강화된 형사법적인 처벌을 가함으로써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비교적 저렴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미봉하듯이 방역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감염원들을 관역으로 삼고 있는 분노 또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확산의 특이점들 가운데 하나가 종교 집회와의 연관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에 1차 대유행 때도 그랬고 8월에 2차 대유행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신천지의 경우 밀집된 종교 집회 자체도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 예배 참여 사실을 부정하거나 동선을 숨기고 출근하는 등의 이제 행태들이 크게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 다 죽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명단 확보해서 강제 격리시켜야 된다 식의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 및 시설 폐쇄 등의 조치에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천지는 이단 종파로 우리 사회에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단 종교에 소속된이라면 집단별병 이전부터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종교 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떤 가공할 만한 대중적 분노에 노출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직장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사회적 죽임을 당할 것이 질병 자체보다 겁이 났을 것이고 본인에게 부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염원하면서 어떻게든 숨어보려는 혹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K방역이 택한 공격적인 확진 검사와 동선 공개 방침 속에서 우리가 당시 우리도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보다 동선 공개되는 게 두렵다고 이제 말할 만큼의 어떤 두려움을 그들은 몇십 배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고 거기서 병원체로 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전수조사 후 강제 수용에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누구도 그런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집단이 그 종교 단체밖에 없는 그 취약한 상처 입은 이들이 그만큼 우리 청년층에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듯합니다. 이것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회적 연결망의 결여와 소속감 부재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이후에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발생해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인 초기에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했을 때 그 중국인과 조선족들에서 이제 신천지로, 이후에는 귀국 유학생들, 이후에는 게스트하우스 숙박자와 그 숙박업자들, 그 다음에 이태원 클럽, 태극기 부대, 그리고 최근에는 워크숍에 간 공직자들까지 집단 분노는 대상을 달리하며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이러한 그 분노가 그러니까 어떤 공분 같은 것이 그 비대면 원격 소통 관계가 이를 더 쉽게 점화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 착용 요청한 승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동영상 포스팅이 이제 수백 차례 공유되고 이제 비난글이 넘쳤지만 막상 그 영상을 보면 그 동일한 그 착한에 타 있는 탑승객 누구도 막상 그 막고 있는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막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만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거리두기 속에서 원격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개개인들은 일상에서 직접 마주치는 한 사람의 고통에는 무심한 채 온라인상에서의 공공의 적에게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쉽게 스스로를 정의로운 자로 편하게 위치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폭력과 부조리에 분개하는 감정은 매우 고결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상황에서 대체 왜 저래야 하는가라고 분노가 치솟는 것은 우리네 삶이 조금이나마 나은 대로 정향지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새벽 배송과 총알 배송의 근로 조건에 밀어넣어진 그런 택배 업무 종사자들, 생계가 꾸려가기 어려워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 자택근무나 자가격리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가지지 못한 어떤 계층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 없는 연민이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만평,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만평에서 이제 화재로 사망한 인천 초등생과 초교생과 가로로 사망한 택배 배달원이 천상에서 손잡고 걸으면서 라면 잘 끓여요? 아이가 물으니까 그래 글쎄 나는 컵라면을 먹어서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한 번의 소비로서 그치고 한 번의 애도로서 그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누군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인 누군가, 증상이 의심되어도 직장 가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누군가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귀기움이 없는, 요컨대 연민 없는 분노가 난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분노해야 될 사안을 손쉽게 동정하는 데 그치게 만드는 이 분노 없는 동정과, 그리고 다른 한편에 악인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걸로 손쉽게 정의로워지는 연민 없는 분노, 이 양편 모두 팬데믹 시대의 타인의 고통을 쉽게 소비하게 만들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병의 위험은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감염시킬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대한 적대와 배척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가공만한 속도의 어떤 감염의 공포와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바로 나구나라고 서로의 취약성을 알아보는 것도 이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뭐 희망이 피어난다 식의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의 인문의 역할이라는 오늘 포럼의 화두를 두고 상처를 통한 연대, 상처의 알아봄을 통한 연대, 더 나아가 상처의 감염을 통한 연대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가 교육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그 사회성에 있어서 약점들, 뭐 가령 뭐 그 어떤 제가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분에게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수줍은 예의 없음이라던가 그러한 특징들이 학생들에게 보일 때면 이제 그런 것이 예의 없다거나 불쾌하다고 느껴진다기보다 너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좋은 어떤 그 교육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훌륭한 교육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제가 가진 그 단점 때문에, 제가 가진 약점, 취약성 때문에 그런 취약성을 가진 누군가를 알아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기에모로 델 토로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온몸이 비늘로 덮인 인어 형상이 이제 그의 생명차와 언어 장애를 지닌 이제 여주인공 엘라이자 사이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엘라이자 목에는 3줄의 길다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는 유년기에 경험한 학대나 사고로 인한 낙인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총을 맞은 엘라이자가 바닷물에 이제 뛰어들자 그 3줄의 상처에서 물고기와 같은 아가미가 돋아납니다. 그러니까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될 인간과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어처럼 우리는 결국은 서로에게 타자이고, 내가 결코 네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지닌 상처는 상처 입은 타인이란 세계에 들어가서 숨쉬게 만들어주는 아가미가 되어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목 없는 이들의 공동 결사체를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연대 감각 역시 여기에서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파티엔스의 어떤 가능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광석 교수님께서 두 분 토론하신 내용 가지고 잠깐 정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좀 더 자유로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역으로 답변을 이세영 교수님 말씀 잘 지금 들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 공분에 대해서 분노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고, 일종의 낙인 찍기의 방식이고, 그것이 이제 그 방역이나 보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채기들을 남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일회성 감정 소비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오히려 이제 같은 높이에서 상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까 뭐 상처를 통한 연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쉐이프 오브 워럴도 저도 되게 재밌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요. 그 약자들의 연대의 방식들이 어때야 되는지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결국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약자와의 연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약자와의 공감, 이런 화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전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정 소비나 일회성으로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얘기하고 소모하고 카타르시스적으로 배설하고 많은 그런 장이 아니고, 사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끌어지려면 사실 전병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또한 감각의 재탈환, 그 공동 감각의 재탈환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특히 이제 그
공적 영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국가 역할도 중요하고 시민사회가 그 국가 예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참신한 것은 이제 기본소득에 연계된 공공봉사나 복무제 이런 것들도 또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소영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이제 조금 동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1년 조금 더 남았었는데, 아까 공격적인 좀 더 전향적인 공통의 감각들을 마련하는 실제적인 현장적인 목소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정부나 뭐 이렇게 제도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약자의 상처를 같이 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 미사역으로 가고 그냥 헛된 말로 지금 끝나버렸다라고, 저도 포용 사회에 대한, 포용 국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들이 일종의 이제 언어 과잉이 돼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무엇보다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상당히 급박한 시점이다. 단순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를 거기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뭐 대상 없는 곳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결국은 상처받은 자, 약자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의 부분들에 사회가 좀 더 격려를 해주고 힘을 받쳐주는 것이 저는 지금의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좀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전 질문을 좀 이렇게 분야로 나눠봤는데, 역시나 온라인 소외계층 그리고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이 이를테면 뭐 키오스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키오스크 잘 사용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광석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 또 전병근 선생님이나 이소영 선생님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계속 여쭙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전공이 제가 이제 미디어 전공자고 그래서 먼저 얘기를 뭐 시작하면 다른 선생님들 같이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최근에 노년층의 기술 소외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이 왔었고, 그 부분을 며칠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든 게, 결국은 이게 아까 이제 기술의 지금 위기 혹은 재난 상황에서 기술이 좀 더 사회 저변에 가속화되는 하나의 그 부작용이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도 우리가 보시면 미디어 관련된 키오스크들이 지자체나 이런 데 큰 예산 들여서 몇백억씩 써가면서 많은 데다가 지하철 공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근처에다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쓰고 있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오스크나 혹은 뭐 이렇게 무인 주문대나 주문기나 이런 거에서 노년층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째려보고 빨리 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으면 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에 굉장히 노출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는 사회적 감각과 기술에 대한 감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그런 그 첨단의 기술들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의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 설계 안에, 혹은 뭐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뭔가 굉장히 혁신이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전환적인 사회들을 해야 되고, 기술의 감각이라는 건 사실은 나이 든 분들이 기술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성찰력이나 사유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요. 예를 들면 끌이나 망치 같은 것들 지역에서 농부가 낫을 들고 낫질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손의 감각이라는 것들, 근육의 감각이라는 것들이 기술감과 뭐 도구이긴 하지만 첨단의 기술은 아니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 기술 감각이 그분들한테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터치나 멀티태스킹에 유연한 그런 빠른 감각들이 저는 기술 감각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기술의 수용 방식, 한 사회에서 기술을 설계하는 방식들은 조금 더 다채롭게 기술의 첨단이냐 아니냐, 로우 테크냐 하이 테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다변화시키고 다양하게 기술들을 쓸 수 있게 그 사람의 몸의 감각에 맞춰서 기술들을 설계하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위험성이 보이는 거죠. 예. 예, 오늘 토론 이제 주제가 워낙 큰데다가 또 뭐 10분 토론으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이 그 어려운 중에도 개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완하고 논의를 조금 더 구체하고 풍성히 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과 뭐 저는 그게 뭐 충돌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뭐랄까요, 보통 잘 논의가 안 되거나 너무 당연시되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큰 차원에서의 기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들을 왜 디폴트로 전제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코로나나 백신의 개발이 차원이 아니라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한테 인간에게 점점 그런 걸 적응하고 거기에 순시되기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거죠. 거기에 중심적인 것으로 기술 어떤 산업 감시 자본주의라는 게 큰 틀이 있다면, 거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죠. 오늘날의 플랫폼 미디어는 예전의 어떤 미디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어떤 멀티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더 잘 아실 텐데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심지어 소통하는 것까지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아주 좋아했죠.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확장이 되고 연대의 폭이나 범위가 넓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인클로저에 의해서 사회화로 그냥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공간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지금 기업들에 의해서 분할 운영이 됐고, 이른바 승자 독식이라는 형태로 계속 강화가 되고, 그런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 의해서 일종의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산업자본이랑 국가 권력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급진적으로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걸 이제 어떤 조금이라도 역전을 하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은 조금 공유를 해야 되고, 길게 보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점점 더 큰 부활을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차원에서의 연대가 뭐냐고 한다면 저는 그게 물질적인 토대가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 간의 이런 소통이고 참여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여지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다들 스크린에서 하나의 시청자처럼 됐죠. 저는 요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 검투서시 때 원형 경기장에 다 관객처럼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혈전을 벌이는 걸 보고만 있고, 그리고 뭐 엄지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지금 방 안에서 배달해서 오는 걸 해결하고 지금 관중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수동적인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뛰쳐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때에 성취되는 보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의 어떤 행정이나 자원이나, 그게 다 우리 거잖아요. 시민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확보해 나가는 좀 전략적인 행동의 방식들이,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오스크나 개인의 분노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지금 차원에서는 배려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전가가 되는 방식보다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떠안아서 내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고, 약자의 되게 약한 고리들이 그 괴로움을 안죠. 그 사람들이 문제로 거기에 뭔가 반창고를 더해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틀의 어떤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한 분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후에 이를테면 뭐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른 또 전혀 어떤 형태의 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을 좀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종식 후의 삶에서 질적 향상을 가져올 만한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 것인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씩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또 뭐 의식적으로 또 전화위복의 하나의 또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류세 얘기 많이 하는데 엔트로포신이라고 그 뭐 작년까지 코로나 국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세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고 그게 뭐야?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지구 아시다시피 이제 생태계의 지배적인 종이 되면서 지구 생태 자체를 근 몇백 년 동안에 상당히 오염시키고 지구의 그 지질학적인 그런 지질학적인 그런 생태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인간의 그런 퇴적물들이 바꾸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인간의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인류세가 대중화된 개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그 생태 감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지구라는 전체를 보고 인류가 함께한다 공동면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계기성이 돼서 코로나19 국면도 그와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차제 그런 생태 문제들을 좀 더 본격화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행사들의 사회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건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과 문화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포럼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담론과 아젠다들이 태어나고 토의와 토론이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쉽지만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발제를 맡으신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으신 두 분께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드렸는데 짧게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이번엔 전병근 작가님 먼저 좀 바로 하는군요. 저는 그 인수 공통 감염병에 관한 커먼의 책인데 데이비드 커먼의 책하고요. 그다음에 키머러 윌 키머러인데 향모를 따으며 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두 권 다 뭐 두껍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하고 저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인수공통 감염의 뭔가요? 정확히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것에 관한 책은 이번 기회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전체적인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들의 병의 전후 맥락을 아주 짚어줄 수 있는 아주 충실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형모를 따으면은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문명의 틀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고 거기에서 어떤 글이나 언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쓴 책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카먼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 그리고 월 키머러의 향모를 따으며 이 향모를 따으면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올해의 책으로 강력한 추천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소영 교수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그 황정은 작가가 2011년에 출간한 소설 그 백의 그림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그 말미에 이야기드린 그 상처를 통한 연대, 상처의 감염을 통한 연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재개발을 앞둔 구도심의 어떤 전자상가를 배경으로 그 청계천중을 배경으로 하고 세운상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음향기기 수리실의 사원인 은교랑 트랜스공감 경습공인 무제가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 둘을 중심으로 상가를 터전으로 삶을 꾸려왔던 여러 인간 군상들의 내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 작품의 전개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데 독특한 설정이 이제 그림자가 일어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빚을 지거나 뭐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거나 이런 비극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림자가 일어서는데 이 그림자가 일어서는 행위를 그 상징을 통해서 뭐 도시 빈민, 기러기 아빠, 산업재해 유가족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화되었던 각자의 고통이 크기가 다르고 발현 형태이 다른 각자의 고통이 100가지의 그림자로 이제 나오고 이를 통해 각자가 비로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성처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이 그림자가 일어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보고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한 끼 먹는 밥의 그 온기나 포만감이 계속되지 않듯이 이들 앞에 놓이는 현실은 그 쉽게 변하지 않고 마지막 결국 또 그림자는 일어설 것이고 소설 이후에도 또 일어설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들은 일반화된 폭력에 맞서는 개체성을 부여받고 세상의 어둠을 증거하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 호모 파티엔스의 서사가 가지는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이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현재 절판되어 있는데요. 그 혹시 이 출판 관계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보신다면 그 책을 꼭 다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뭐 책은 아니고요. 그 문화과학이라는 문화 전문 그 이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코로나19의 문화정치라는 특집을 지난 가을호에 냈었고 제가 거기 공동 편집인으로 있는데 제가 공동 편집인이라고 해서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뭐 사상서도 나오고 보건의료 관련된 책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책들이 나왔는데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좀 총체적으로 우리 일상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을 세웠고 꽤 오래전부터 세워서 만든 책이 다양한 그 인문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질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국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집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의 문화정치라고 하고 문화과학의 103호로 나온 특집호입니다. 예, 많이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을 또 유쾌하게 장식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달라질 삶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많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량 높은 내용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이광석 교수님, 이소영 교수님, 전병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